군신 관계 당연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군주가 군주다워야 내가 신하로서 충성을 바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조건이 붙는다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효에 기초한 부자 관계는 핏줄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부터 죽은 다음까지도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 선배들과 달리 조선 후배들이 명총 교체, 황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외교 노선을 펼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맞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바로 조선 왕조의 국시이기도 했고요.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조선 왕조의 국가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국가 정체성이 조선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 명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벨업 특강이니까 당시 현실에 맞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는 후금이 이제 건국해서 만주 일대를 다 장악한 다음이고요. 후금과 명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 한반도가 그 딱 전선 중간에.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때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칙서를 보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외란 때 너희를 도왔듯이 조선에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 명나라를 도와 후금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이 정보를 입수한 후금의 칸 무르와치가 조선에 뭐라고 서신을 보내냐 하면 너희 조선과 우리 후금은 옛날부터 원한을 진 적이 없어. 이 전쟁은 명나라와 우리와의 싸움이야. 너네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성 서신을 보냅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렵다. 최태동 선생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건 뭐 광해군의 외교 노선은 너무 중요하죠. 조나단? 중립 외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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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중립외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논리적으로 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중립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해요? 파병하면 안 되는 파병하면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자, 조선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파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국제 무대에서 조선의 그런 선택을 뭐로 볼까요? 배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부자 관계에서 중립이 어떻게 가능하냐? 약간 아들이 컸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느낌이죠. 옛날엔 들었을 때는 야 최고. 야 어떻게 이 중간에서 이렇게 딱 맞췄지? 근데 지금 보면 무슨 중립 얘기를 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학계에서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중 외교를 펼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계속 서신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몰래 은밀하게 후금과 우호적인 대화를 추구한 게 광해군의 외교 노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중 외교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어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이중 외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걸 하나 가야 알아주세요. 됩니다. 야, 이게 멀어서 어떻게 전달 좀 아,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 전달할 수 있나요? 못해요? 잘할까요? 배달 사고 나는 거 아니죠? 약간 뺏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중 외교를 해야 되겠다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후금이 침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잡혀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가지 않고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방어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광해군은 이렇게 이중 외교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명나라 황제의 징병 칙서를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친후금 정책으로 기웁니다. 그러니까 신료들의 눈에는 광해군의 외교 노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임금이란 자가 말이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의는커녕 불의이고 정의로운 것이기는커녕 사악한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 나라 조선을 바로 세울 것이오. 재원 씨, 광해군이 이런 외교 노선을 펼치던 상황에서 그 왕위에 오른 인조는 어떤 외교 노선을 펼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조 반정에 대한 명분 자체가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조선이 원래대로 했던 명나라를 사대하고 명나라를 충성하는 외교 노선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요? 여기서 조선 최악의 비극 두 번째 챕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금의 첫 번째 조선 침공이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정묘호란이 발발한 겁니다. 최태성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묘호란의 원인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묘호란의 원인은 이렇게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명배경. 인조 정권은 이 반정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후금을 배척하는 이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후금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런데 크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침공한 장본인인 후금 내부의 어떤 사정을 봐야지. 후금 사정은 안 보고 조선이 외교 노선을 바꿨으니까 침공을 했네. 우리가 패했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일 수 잘못. 있죠. 약간 좀 기분 이상해집니다. 해서 최근에는 후금 내부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또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발생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타이밍에 주목한 연구가 한 개 나왔는데요. 한번 특강 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묘호란으로부터 약 9년 전인 1618년. 후금 쪽에서 보면 서쪽에는 명이 있고 남쪽 압록강 밑에는 조선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이끌던 후금도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후금 내부에서는 명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자, 조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이 깊어졌고 후금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다이샨이 있고 홍타이즈가 있는데 다이샨의 생각은 이거예요. 조선을 동시에 또 치면 우리는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거는 병법에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홍타이즈는 뭐냐면은 조선은 군사력이 약해. 그러니까 빨리 조선부터 평정해 놓고 명나라와의 싸움에 올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다이샨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누르하치가 후금의 칸으로 있는 동안에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강력한 친명 노선으로 돌아온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인조 반정이 일어난 다음부터 정묘호란 발생하기까지 4, 5년 동안에 후금과 조선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후금이 압력을 가해오지 않아요. 맞아요. 후금의 모든 신경은 명나라한테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불과 석 달 전인 1626년 9월 30일 누르하치가 사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새로 즉위한 칸이 누구일까요? 다이샨이었어야 되는데 홍타이즈가 아, 그 홍타이죠.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질문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홍타이즈는 계승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내 즉위했지만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에 비해서 보면 아직 강력하게 신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왕을 한번 해보셨던 네. 우리 재원 씨께서 네. 비록 적국이지만 홍타이지의 심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외부로 이제 돌리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그때 홍타이지가 그 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조선 침략.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홍타이지가 칸이 된 직후 1627년 1월 그 홍타이지가 조선 원정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서부 전선에 있던 후금 군대가 6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중에 3만 명을 조선을 침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월 1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우주성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계속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후금군은 1월 23일 평양까지 도착합니다. 빠르다. 자, 이렇게 조선의 방어선이 거듭해서 뚫립니다. 결국 인조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바로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바로 이때 후금군은 조선에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딴딴딴 친구 할래? 친구, 그러니까 침략은 했지만 친구 하려고 침략한 거였어 이런 느낌으로. 싸우고 나서 네. 야, 이게 서로 야, 그래. 야, 이런 정답입니다. 정답이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당시 그 후금의 요구를 직접 들으신 우리 인조 재원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명나라하고 국교를 이제 단절하고 그다음에 후금하고 형제를 맺자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오랑캐국이었던 후금을 형으로 조선이 아우로 그것도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러니까 말만 화친이지 힘센 애가 나타나서 동현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조나단 씨한테 야 우리 형제하자 이러면은 사실 조나단 씨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거 예시가 아니라 현실이라서 예시 얘기해줘 예시. 예. 현실이라서. 예시. 자, 그런데 최태동 선생님, 네. 이런 조건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오랑캐와의 화친은 어불성설이었어. 이제 우린 저들에 맞서 끝까지 항전해야 할 것이오. 바로 척화. 후금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는 이 척화론이 거세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척화와 대립하는 의견이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고 주장했던 주화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경으로 공부했던 명과 조선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명과 조선의 군부 신자 관계는 영원해야 하는 불변의 진리이자 기본 원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척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후금과의 강화를 오랑캐에 대한 실질적인 항복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이라면 참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야. 그러니까 화친하자고 주장한 신하들은 전부 참수해버리자 이런 극단적인 상소까지 올립니다. 당시 이런 주전론, 주화론, 한복판에 있었던 인조였던 재원 씨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연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진짜 인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전쟁의 양상이 후금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실 주화를 외치는 게 사실 맞는데 여론 전체가 척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조가 주화를 외치게 되면 광해군처럼 끌어져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맞네. 그게 무서워.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변명을 하죠. 어떤? 진짜 화친하려는 게 아니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하나의 임기응변의 계책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이제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죠. 인조도 당연히 화친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친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기막힌 상황이죠. 마침 이때 뜻밖에도 후금이 한 발 물러나서 조선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새로 내세웁니다.
여기서 우리 재원 씨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레벨업 특강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 시간인데요. 네.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친을 위한 후금의 파격 조건은 무엇이었을까? 정답. 아버지와 아들이 되자. 더 안 좋은 거죠. 완전히 수업 시간 좋은 학생이 하는 대답을. 정답. 형제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동등한 친구 같은 관계다. 맞나요? 그쪽인가요? 거의 비슷한데 진짜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를. 형제긴 형제인데 꼭 같은 아버지를 모실 필요가 있을까요? 정답. 정답. 형제긴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를 모실 필요가 없다. 정답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모르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일단. 정답. 명은 냅둬도 돼. 우리 형제 하자. 정답. 왜요? 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척화론이 아주 들불처럼 일어난 가장 기본적인 이유. 명나라와의 군부 신자 관계를 우리는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건데 후금이 그것까지 양보한 거죠. 와, 근데 꽤 돼요? 교수님, 그러면 후금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조선과 화친을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후금이 조선을 침공한 목적은 애초에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는 게 아니라 명예 동맹국인 조선을 후금 세력의 일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 것이 정묘호란 침공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후금은 명나라 군대와 대치 중에 있다가 잠깐 병력을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하고 빨리 화친하고 빨리 서부전선으로 복귀하는 게 얘네들은 급하다는 것이죠. 해서 1627년 3월 3일 밤에 드디어 강화도 행궁의 대청에 나온 인조는 화친을 맺는다는 사실을 하늘에 고합니다. 이후 조선 신료들과 후금 사신들도 흰 말과 검은 소의 피를 함께 마시며 두 나라가 형제가 됐음을 맹세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묘년에 맺은 거니까 보통 정묘화약이라고도 하는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엄밀히 말하면 정묘맹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묘호란은 끝이 났지만 조선 건국 전부터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이들을 이제 형으로 삼은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발생한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인조는 광해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명나라를 배신하는 패륜을 저지른 셈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막상 맹약을 하니까 인조에게 이런 상소까지 올라올 정도인데요. 신은 광해가 아직 죽기 전에 종사가 먼저 망해 천고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 감 잡히죠? 광해보다 우리가 더 먼저 망하겠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왕 바꾼 거 잘한 걸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이때 당시 인조였잖아요. 자, 이런 상소를 아침에 딱 받아보고 심정이 어떻겠어요? 살이 계속 빠지더라고요. 살 빠지죠. 진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고 이유가 이거예요. 내면이 엄청나게 이제 그 갈등이 심했을 것 같고 굉장히 불안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나 역시 광해군과 같은 이유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극대화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이후의 인조의 언행들을 보면요. 이때부터 인조가 상당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혔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